안녕하세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온 남자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을 타고난 것 같아요. 남들은 제가 과거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할 정도랍니다. 군인 출신인 저는 일상에서도 엄격한 규칙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저의 엄격한 잣대에도 막내딸은 늘 어렵기만 했습니다. 아들 둘의 막내딸까지 이남 일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딸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직업 군인으로 나라도 지켰던 제가 정작 제 딸은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할 뿐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부모일까요? 제 나이 칠순이 되도록 여전히 자식 일에는 아는 게 없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딸을 아끼는 부모를 딸바보라고 하죠. 저는 그야말로 딸을 아낄 줄만 아는 바보였어요. 귀한 제 딸이 머리 검은 짐승과 결혼한 줄도 모르고 행복을 빌어줬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사연을 쓰게 만든 건 바로 사이 때문이에요.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파렴치한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삼남매가 어릴 때 저는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엄격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밥이라도 먹는 날엔 아이들은 괜히 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어렸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반찬 투정을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햄 줘, 햄. 나 햄 먹고 싶어. 어제 햄 다 먹어서 햄 없어. 오늘은 국이랑 해서 밥 먹자. 엄마가 저녁에 사다 둘게. 햄 먹고 싶어, 햄. 나 햄 줘. 둘째 아들이 갑자기 반찬 투정을 하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둘째를 어르고 달래려고 했지만 도무지 아들이 진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저는 둘째 아들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김인호,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투정 부릴 거면 거실로 가 있어. 제가 호통을 치면서 말하니까 아들은 급기야 눈물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밥상머리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한테 더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너 학교에서도 햄 없다고 울 거야? 가족들 다 있는 밥상에서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어른들이랑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지? 잘못했어요. 그냥 햄이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운다고 해서 없는 햄이 나와? 남자는 그런 걸로 울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울기만 하면 네 여동생은 누가 지켜줄 거야? 자꾸 햄만 찾을 거면 너 그냥 밥 먹지 마.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 알겠어? 네, 잘 먹겠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아직 어린애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 밥을 먹지 말라니. 어리다고 떼쓰는 거 다 받아주면 한도 끝도 없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어. 당신도 애들 칭얼거린다고 무조건 달래주지 말고 단호하게 해. 당신이야말로 여기가 집이지 군대야? 한 번쯤은 애들한테 좀 좋게 타일러줘. 저는 그때만 해도 아내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직업 특성상 의무와 책임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습성이 집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삼남매까지도 엄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다가 아내의 말에 조금씩 깨달았어요. 그래도 첫째는 사춘기가 온 줄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첫째가 이렇게 착하다 보니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바르게 잘 커졌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전교에서 5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게다가 착하고 배려심까지 깊었던 딸은 반에서 반장도 할 만큼 교우 관계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딸 생일에 아내는 딸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기도 했어요. 딸의 생일 파티 전날
딸은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피자도 시켜줄 거야? 그래, 우리 딸 친구들 오니까 엄마가 시켜줄게.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음, 엄마가 해주는 갈비찜? 떡볶이? 그건 네 입맛에만 맛있을 수도 있잖아. 친구들이 맛 없다고 하면 어떡해. 아니야. 저번에 친구들 왔을 때 엄마가 해준 떡볶이 친구들도 다 맛있다고 했어. 그래서 친구들도 엄마 떡볶이 기대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 그럼 엄마가 우리 딸 기 좀 살려줘야겠네.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봐야지. 아싸, 신난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아내는 하나뿐인 막내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지금이야 집에서 생일 파티하는 게 어색하지만 그때는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같은 반이면 서로 집도 편하게 오고 다녔거든요. 딸은 생일에 친구를 5명 정도 데리고 와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아내는 한 상을 차려놓고 딸과 친구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음식 모자라면 말해. 아줌마가 더 준비해 줄게. 아내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자 딸 친구 중에 한 명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잘 먹어줘서 고마워. 더 먹고 싶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 딸은 아내의 음식을 감탄하면서 먹는 친구들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아내도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딸한테 신발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자, 효진아, 이건 아빠 선물. 우와, 진짜? 내 선물이야? 그래, 네가 저번에 갖고 싶다고 했던 그 운동화야. 우와,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우리 반 애들 이 신발 하나씩 다 있어. 그랬어? 아빠가 너무 늦게 사줬네. 잘 신고 다녀. 딸은 선물로 준 신발을 신어보고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신발을 자랑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봐봐. 나 여기 상표가 조금 다르지? 새로 나온 디자인이야. 우와, 진짜네? 새로 나온 거야? 효진이 좋겠다. 좋겠지?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딸을 보면서 조금 일찍 사줄 걸 후회스러웠어요. 그렇게 딸의 생일 파티가 끝난 날, 저녁에 아내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생일 파티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말해. 아니요. 남자들끼리 무슨 그런 파티를 해요. 효진이 내년에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아들들은 손살을 쳤어요. 아무래도 딸과 아들은 성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딸한테 더 신경이 쓰였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딸이라 그런지 괜히 걱정이 많았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딸이 더 걱정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저희 부부가 괜히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고등학교도 모범생으로 졸업했어요. 금지옥엽 귀한 딸이 대학교 입학 후 연애도 했었어요.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의대생이었는데 딸한테 정말 헌신적이었죠. 우연히 퇴근하던 길에 누군가 딸을 데려다 주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친 딸이 저를 보면서 소리쳤던 거예요. 아빠! 효진아. 아빠 지금 퇴근하는 길이야. 친구랑 있었네? 아, 그게 여긴 내 남자친구야. 난생 처음 본 딸의 남자친구를 갑작스럽게 본 순간 심장이 덜컹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저를 본 딸의 남자친구는 저한테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하며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 효진이 남자친구 이정남이라고 합니다. 반갑네. 난 효진이 아빠야.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효진이가 구급대원 아버지 자랑스럽다고 말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랬어? 난 몰랐네. 여긴 효진이 데려다 주려고 온 거야? 저희가 시험 기간인데
오늘 공부가 늦게 끝나서요. 밤길 위험해서 데려다 주려고 왔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우리 효진이 걱정이 많았는데 듬직한 남자친구가 있어서 내가 다 든든하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저는 딸의 남자친구를 보면서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 본 딸의 남자친구는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배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다행이긴 했어요. 그날 저는 집에서 딸한테 물었어요. 효진아, 네 남자친구는 전공이 뭐야? 의대생이야. 공부도 잘하고 내가 배울 점도 많아. 얼마나 성실한데. 수업도 매일같이 엄청 열심히 들어. 뭐야, 벌써부터 아빠 앞에서 남자친구 편드는 거야? 쬐금 서운하려고 하네. 남자친구 몇 살이야? 동갑이야. 걱정 마. 공부도 잘하고 우리 둘 다 앞가림도 잘하고 있어. 제가 괜히 서운한 목소리로 말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효진이가 부담스럽지. 젊은 애들끼리 연애하는데 괜한 질투하지 마. 난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랬지. 기왕 연애하더라도 우리 딸밖에 없는 사람 만나면 좋잖아. 전화에 하는 연애가 다 저렇지 뭐. 그냥 효진이 편하게 만나게 내버려둬. 아내는 아직 학생인 딸의 연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저 젊은 시절 지나가는 연애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 딸이 알아서 잘 만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의 연애가 2년쯤 흘러서 25살이 되던 해 딸의 남자친구와 같이 밥을 먹을 자리가 생겼어요. 딸이 먼저 정식으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에 아내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죠. 대화도 하면서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딸의 남자친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효진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4년 넘게 잘 만나왔어요. 효진이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딸의 남자친구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딸의 남자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 효진이랑 결혼 생각까지 하면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믿어주십시오. 저 이렇게 보여도 사내 대장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학생 신분이지만 제가 꼭 열심히 해서 효진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자네, 우리 효진이 얼마큼 사랑하나? 말로만 대장부 스타일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저 정말로 영원히 효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평생 효진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지금 자네가 하는 말 지키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지?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무조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네,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나라 의대생 중에 엉덩이가 제일 무거울 겁니다. 당당하게 의사 돼서 꼭 효진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당당하고 힘찬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남자가 저 정도 배짱은 있어야 목표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딸은 대학 졸업 후에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까지 했습니다. 딸이 대기업에 입사하던 순간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두 아들의 딸까지 취업에 성공하면서 아내는 이제 두 발 뻗고 살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26살에 취업한 딸이 월급의 절반을 남자친구한테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딸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 대체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지간하면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아빠도 이제 걱정이 되는구나. 그게 사실 남자친구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어. 하필 집도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르바이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괜히 공부에 방해될까 봐 좀 도와주고 싶어서. 뭐? 집이 얼마나 어려워졌길래 그래? 아버지가 편찮으시대. 그래서 일을 그만두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빠 걱정 마. 나 정남이랑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도와줄 만큼 믿어. 우리 5년도 넘었잖아.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건데 너무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도와주면 정남이도 그만큼 날 위해서 노력해줘.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그때 딸은 남자친구를 위해서 데이트 비용, 월세, 심지어 관리비까지 전부 다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딸이 거의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으니까 괜히 좀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하죠. 딸은 정말 7년 정도 연애를 이어오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극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위는 당당하게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저는 과거에 사위가 제 앞에서 당당하게 했던 말처럼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위는 결혼 후부터 예상치도 못하게 변한 겁니다. 결혼 후에 딸은 아들을 둘이나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위가 마흔쯤 되니까 점차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워낙 속 깊었던 딸이라 저와 아내한테는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도 은퇴하고 아내와 노후를 보낼 때였는데도 딸은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힘든 걸 말하지 않던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딸이 사위도 없이 두 손자를 데리고 집에 왔던 날 큰손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서 두 손자를 보고 앉아 있는데 유치원을 다니던 큰손자가 딸을 보며 엉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왜 울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울었어? 아니야. 엄마 어제 내 방에서 나 자는 거 보다가 울었잖아. 아니야. 엄마가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랬어. 눈에 뭐가 들어갔길래 그랬어? 내가 호호해 줄게. 저는 큰손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큰손자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애 앞에서 울었어? 울긴 누가 울어? 아니에요. 밤에 내가 하품해서 그런 거야. 아까 눈에 뭐가 들어간 거라면서 왜 자꾸 말이 달라져? 무슨 일이야? 네 남편이 속 썩히는 거야? 정말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엄마들 자주 울어. 애 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신경 쓰지 마. 딸이 횡설수설하면서 하는 말에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울 때도 딸은 한 번도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딸이 무슨 일이라도 있는 듯 어딘가 상심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이 집에 가고 난 후에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술 마셨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술을 마셔. 하루 종일 환자들 본다고 힘들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술도 못 마십니까? 시간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사위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위 행동에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린 아들이 둘이나 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일찍 가서 애들도 보고 집안일도 같이 해줘야지. 아, 그걸 제가 왜 해요? 그런 건 돈 덜 버는 사람이 해야죠. 제가 집에 벌어온 돈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뭐야?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부부 사이에 그런 걸 따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저도 힘들어서 그럽니다. 힘들어서. 잔소리 말고 얼른 집으로 가. 자네 12시 전까지도 집에 도착 안 했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처음으로 사위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솔직히 부부 사이에 저런 식으로 급을 나누도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부는 서로 힘을 합쳐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한테 충격받은 마음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길이 없었어요. 딸은 숨기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일부러 말을 꺼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딸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딸은 미안한 목소리로 저한테 해명을 하려고 했어요. 아빠, 어제 남편이랑 통화했다며. 그 사람 어제 회식이라 그랬어. 원래는 일찍 들어와. 지금 집에 들어오는 게 문제야? 어제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히 널 무시하면서 말하던데 대체 둘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랬다고?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자기가 돈 좀 더 번다고 육아랑 집안일은 네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 부부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아빠, 죄송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 때문에. 술이 문제가 아니야, 술이. 술김에 진심이 나온 걸까 봐. 그래서 아빠가 걱정하는 거야. 효진아, 너 이서방이랑 문제 없는 거 맞아?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런 문제 없어. 걱정 마. 괜히 속만 시끄럽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제 말에 괜히 딸이 사과하는 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10년 만에 이런 위기를 알게 되니까 딸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번 보이고 나니까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아내 생일에 딸과 사위, 손자들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딸이 사위와 같이 왔는데 사위가 오자마자 거실에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딸을 보며 소리쳤어요. 여보, 밥은 언제 먹어? 배고픈데 뭐라도 간단하게 미리 좀 줘봐. 우리 지금 도착했잖아. 먹을 게 어딨어. 아, 그런 시간 계산을 하고 왔어야지. 배고파 죽겠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쉬는 날까지 내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야겠어? 아, 좀 기다려봐. 애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딸은 배고프다고 투덜거리는 사이가 익숙한 듯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를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자넨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배고프면 자네가 주방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던지 하게. 아니, 저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왔단 말이에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못 참어? 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자네 장모 생일인데 괜한 짜증 부릴 거면 그냥 가게.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을게요. 장인어른 요즘 저한테 화난 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저만 보면 화를 내세요? 그걸 진짜 모르나? 자네가 잘한 게 있어야 예뻐하지. 배고프다고 처가에서 투덜거린 사위 뭐가 예쁘다고 좋은 소리를 해줘. 그래도 의사 사이 대접 좀 해주세요. 그놈의 의사 사이가 뭐가 대수라고 나한테 대접을 바라나. 대접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살아. 자네가 지금 이 집에 의사로 온 게 아니라 사위로 온 거야. 자네부터 사위 노릇 좀 해. 그리고 나도 앉아있는데 자네가 뭐라고 거실에 누워있어? 당장 일어나. 제가 호통을 치면서 말하니까 사위도 그제야 똑바로 앉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손자들이 사위를 보면서 장난치듯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혼났다. 혼났어. 아빠도 잘못했으니까 손 들고 서 있을 거야? 손주들의 말에 저는 사위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어른도 혼나는 거야. 알겠지? 할아버지가 예전에 군인이었어. 잘못하면 할아버지한테 아빠도 홍군형 날 거야. 우와, 할아버지 짱 멋있어요. 여기 막 총도 있어요. 손자들은 거실에 있던 군인 시절 저의 사진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제야 사이가 놀란 듯한 표정으로 손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미운 털 한번 박히면 끝까지 밉다고 하죠. 하지만 사위는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딸이 아내를 주려고 목걸이를 가져왔는데 사위 놈이 그걸 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와, 장모님, 여자는 목이랑 손을 보면 나이가 보인다고 하는데 목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시네요. 뭐? 내 목주름을 말하는 건가?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름이 있지. 하나도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주름은 남편들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카드도 주고 그러는 건데
아버님이 그런 걸 못 하시나 봐요. 에휴, 젊었을 때 관리 시작했어야 하는데 좋은 날 다 갔네요. 사위가 장모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게다가 말을 꼭 저 들으라는 듯 이상하게 하는 사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사위를 보고 한마디 했어요. 자넨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 그러는 자네도 지금부터 우리 딸한테 피부과 보내고 있어? 네? 저야 알아서 할게요. 제 아내는 워낙 관리 안 해도 멀쩡해요. 자넨 환자들 진료할 때도 말을 호떡 뒤집듯이 막 바꾸나? 어쩜 1분 전에 한 말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 신뢰가 가는 게 단 하나도 없어. 사람이 말하기 전에 3번은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잘 배웠는지 아닌진 말에서 다 티가 나는 거야. 항상 말 조심해. 아버님, 매번 저한테만 그러세요. 사위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그런 사위 행동들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딸은 이미 그런 사위를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딸이 혼자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효진아, 너 이서방이랑 무슨 문제 있지? 가만 보니까 너희 잘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떤 거야? 그 사람이 일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정말 별일 없어요. 별일 없는 게 아닌 표정이라 그래. 정말 괜찮아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지쳐 보이는 딸의 표정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똑똑한 딸이니까 정말 알아서 잘 해결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딸을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딸은 정말 가정에 누구보다 충실했어요. 다니던 회사도 포기하지 않고 육아 일을 다 해내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딸은 힘든 일이 있었는지 서럽게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어떡해? 나 너무 힘들어. 뭐야, 효진아, 너 무슨 일이야? 저는 놀란 아내 목소리에 전화기를 스피커로 설정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아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유방암이래. 어떡해? 너무 무서워. 뭐? 유방암이라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겨드랑이 쪽에 멍울이 잡혀서 병원에서 검사 받아봤는데 나 유방암이래. 나 어떡하면 좋아? 효진아, 아직 젊은 네가 무슨 그런 병에 걸린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이서방은 알아? 아니, 아직 몰라. 이서방도 많이 놀랄 텐데 어떡하니? 그래도 네 남편이 의사잖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내는 불안에 떠는 딸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딸은 겁을 잔뜩 먹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와 아내는 사위가 의사니까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 사람의 본색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상상도 못할 사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 후 딸은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같이 딸의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상태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딸의 병실 앞에서 저와 아내는 딸과 사위의 다투는 듯한 대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사위는 딸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알아서 했어야지. 이게 무슨 민폐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 사람을 자꾸 오라가라 해야겠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전문의 따기 전에 집안 어려워져서 내가 뒷바라지했어. 당신 그 자리 갈 수 있게 밀어준 사람이 나라고. 내가 당신 월세 관리비 내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 그때 당신 나한테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었어. 근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때는 당신 이렇게 아플 줄 몰랐지. 그러니까 누가 아프래? 그리고 어지간하면 좀 씻어. 냄새 나서 같이 못 있겠네.
내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의사들끼리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당신 이렇게 거지처럼 있으면 내가 뭐가 되냐? 아파도 뭐 좀 찍어 발라봐. 지금 여자가 아니라 그냥 환자 같아. 오늘 내일 하는 환자 같다고. 당신 의료사고 났을 때도 내가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피해자 보호자한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어. 당신 진짜 천벌 받을 거야. 나 절대 당신 용서 못해. 사위와 딸의 대화에 정말 기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픈 딸한테 폭언을 하고 있는 사위한테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저는 병실 문을 벌컥 열면서 소리쳤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는 거야? 그게 지금 아픈 아내한테 할 소린가? 지금 자네 행동이 더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딴 소리를 감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제가 화를 내면서 문을 벌컥 열자 딸과 사위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사위는 저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 진짜 여기 병원이에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하세요? 교양 없이. 뭐? 교양이 없어?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우리 딸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딴 소리를 짓거려?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드냐고. 진짜 부녀가 쌍으로 우겨대니까 어이가 없네. 이 집안은 목소리 큰 게 집안 내력인가 봐.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사위는 거만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딸은 그런 사위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나가. 제발 나가라고. 당신 지금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가. 간다 가. 하여튼 재수가 없으려니까. 가. 필요 없으니까 가버려. 딸은 사위를 보면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둘 사이에 뭔가 다른 대화가 더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딸은 다급하게 사위를 막으려는 듯 애원하면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그런 딸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나마 있는 애들 지키고 싶으면 알아서 눈치껏 해. 사위는 딸한테 이상한 말을 한 채 나가버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아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딸을 보며 소리쳤죠. 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 부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야, 엄마.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줘. 내가 나중에 다 말해줄게. 알겠어, 효진아. 그만 울어. 네 몸부터 챙겨야지. 괜찮어. 아내는 하염없이 우는 딸을 다독이면서 달랬어요. 저는 도무지 사위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위가 정형외과 의사라 평소 일이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사람이 아나무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픈 딸한테 함부로 하는 사위를 가만두고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위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사위를 본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사위가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차에 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두 눈으로 본 저는 사위한테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지금 마누라가 아픈데 바람을 피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장인어른, 이거 놔요. 놓으시라고요. 내가 이걸 놓게 생겼어? 너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런 거야? 네가 이러고 다니니까 우리 딸이 병이 난 거잖아. 이거 놓으세요. 어차피 위자료 주면 끝인데 여기까지 질질 끌고 온 게 당신 딸이라고요. 짐승만도 못한 사위는 제 손을 떨쳐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사위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난 진작에 여자 같지도 않다고 이혼하자고 했다고요. 이제 항암치료 시작하면 머리도 숭숭 빠질 텐데 그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어차피 바람 폈다고 간통으로 쳐넣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는지 원 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순순히 이혼하는 게 애들 위하는 거라고 하세요. 이놈의 자식이 네가 그러고도 잘 살 것 같아?
이 천벌 받을 놈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 네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사위의 실체를 알게 된 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위놈은 옆에 있던 상간녀와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있는 병실로 가서 기가 막힌 듯 물었습니다. 효진아, 너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서방 바람 피는 거야? 아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너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놈이 너한테 그렇게 널 무시하고 막말했던 거냐고. 왜 바보처럼 그런 소리 듣고 참고 살아? 순순히 이혼해 줄 수가 없었어. 아직 애들도 어리잖아. 내가 미워 죽겠다고 해서 애들한테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해. 이거사, 저런 걸 뭐하러 믿고 살아. 없는 이만도 못한 놈을 왜. 당장 이혼해. 이혼하고 너 몸조리나 신경 써. 지금도 저놈 애들은 우리 집에 맡겨놓고 자긴 바람 피고 있는 것 좀 봐. 저런 게 무슨 애들 아빠 자격이 있어. 당장 이혼해라. 아빠 걱정 마. 나도 이제 애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이혼할 때 하더라도 애들 몫은 챙겨야지. 나 이대로 빈손으론 절대 안 물러나. 나 애들 엄마잖아. 여기서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딸을 보면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안고 펑펑 울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딸은 결혼 생활 15년 만에 변한 사위를 보면서 혼자 속이 썩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딸은 유방암 수술 후 통원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딸은 사위와 조건을 걸고 협의 이혼을 했어요. 딸이 사위놈한테 건 조건은 이랬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와 매달 양육비 인당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딸은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도 걸 만큼 악에 받쳐 있었죠. 하지만 사위놈은 그런 상황에도 딸을 무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위자료 소송해봐야 그깟 위자료 물어주고 말지. 너처럼 여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랑 사느니 이혼이 100번 낫다. 항암 치료하면서 빠지듯 머리나 잘 관리해. 더 해골 같아질라. 너야말로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네가 조강지 쳐버리고 잘 살 것 같아? 너 같은 놈은 얼마 못 가서 망할 게 눈에 훤해. 나중에 나한테 나타나서 살려달라고 빌지나 마. 결국 딸은 끝까지 사위놈과 막말을 하면서 겨우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 후 딸은 한결 편해진 표정으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속 썩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딸은 점점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 없으니까 딸도 안색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더 웃긴 건 손자들도 아빠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원래 아빠가 없던 애들 같았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건선징악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딸을 두고 바람난 사이놈이 분명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이 이혼한 지 1년 후 저는 군대 동기였던 친한 친구한테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상근아, 네 사이가 정형외과 의사였지? 그랬지. 뭐. 저는 딸이 이혼했다는 걸 주변에 차마 알리지 못했어요. 굳이 좋은 일도 아닌데 알려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허리 아파서 병원 갔더니 네 사위 개원했더라. 네 딸 효진이 결혼식 때 키 크고 훤칠해서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어. 넌 이런 경사를 왜 말도 안 했어? 뭐? 개원을 해? 너 몰랐어? 사위가 개원한 것도 몰라? 그 자식 우리 딸 아플 때 바람나서 진즉에 이혼했어. 그 자식 병원이 어디야? 뭐? 바람을 펴? 이런 몹쓸 자식을 봤나? 감히 대한민국 군인 출신 딸을 농락해? 여기 바로 옆 동네야. 어디 뻔뻔하게 옆 동네에서 개원을 해?
친구는 마치 자기 일처럼 같이 화를 냈어요. 그때 전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하고 원장실로 안내를 받아 가보니까 정말 사이놈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 사이놈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진료하고 있던 전 사이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저를 본 전 사이놈이 입이 떡 벌어진 표정으로 저한테 소리쳤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왜? 내가 못 올 거도 왔어? 그동안 술도 못 끊고 계속 마셨나 보네. 그 손 떠는 건 아직도야? 너 같은 망나니가 병원을 차리면 어떡해? 여기서 무슨 사고를 치려고 이런 걸 차린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저 이제 술도 끊었어요. 일단 저랑 나가서 얘기하시죠. 왜? 넌 떳떳하다면서. 당장 병원 빼. 네가 네 발로 안 가면 내가 아주 박살낼 거야. 아버님, 저 이거 개업하려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저도 살아야죠. 너도 살아야 한다고? 웃기지 마. 우리 딸도 그때 누구보다 살고 싶어 했어. 그런데 네가 아주 무시하고 짓밟고 갔지? 그러고도 네가 잘 살 거라고 믿었어? 흥, 착각하지 마. 네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차렸어도 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망쳐버릴 거야. 이건 놔. 너 같은 건 의사 자격도 없어. 저한테 매달리면서 애원하는 전 사이놈을 떨쳐버리고 저는 환자들이 있는 진료 대기실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 의사는 유방암이 걸린 제 딸을 버리고 바람까지 핀 파렴치한 놈입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직도 수전증이 심해요. 그런 사람한테 진료받고 싶으십니까? 여기 의사는 검은 머리 짐승입니다. 의료사고 내서 환자를 하반신 마비까지 낸 의사예요.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제 휴대폰을 한번 봐주세요. 저는 휴대폰에 사이놈이 의료사고를 내서 지역 신문에 났던 기사를 보여줬어요. 환자가 하반신 마비가 된 큰 사건이라 지역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환자들은 저한테 몰려들어서 기사를 보더니 웅성거렸습니다. 그러자 전 사이놈은 저한테 달려들어서 소리쳤어요. 이리 내놔. 뭐 하시는 겁니까? 신고할 거예요? 어디 신고해봐. 나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네 손으로 여기 떠날 때까지 가만 안 둘 거야. 내 딸은 두 손자들 키우면서 아직도 치료 중인데 네가 감히 또 나타나? 그럼 나보고 여자 같지도 않은 와이프랑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 여자랑 누가 사냐고. 유방암에 머리까지 다 빠지는데 여자로 보이겠냐고요. 사이놈은 화를 내다가 결국 자기가 바람 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환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던 겁니다. 저는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는 사위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 온 순간 네 무덤 네가 판 거야. 내가 이대로 두고 보나 봐. 여기 떠나는 그날까지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전 사이놈한테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전 사이놈과 싸우는 장면이 지역 맘카페에 퍼진 거예요. 심지어 저와 같이 직업 군인으로 일하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 사이놈의 만행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전 사이놈의 병원은 그야말로 저희 지역에서 블랙리스트가 된 겁니다. 그때 딸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빠가 괜히 험한 꼴만 보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내 딸인데 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걱정 마. 우리 딸 평생 이 아빠가 지켜줄게. 딸은 미안함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후 전 사이놈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병원이 폭삭 망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겁니다. 의사라서 대출이 잘 나오니까 무리해서 병원을 개업했던 거였어요. 한동안 술만 마시면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통에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였죠.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빚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아직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기운이 넘쳐나네. 그러니까 왜 남의 동네에서 설치길.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끊어. 저는 전 사이놈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몇 개월 뒤 전 사이놈은 제대로 운영도 못 해보고 병원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도망치듯 떠난 전 사이놈을 보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작년에 겪었던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그만큼 저도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딸은 많이 호전된 상태라 체력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혼자서 두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즘 이혼은 별것도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이혼도 결국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잖아요. 특히 외도는 인간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 짓이랍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라면 저는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본적인 의리도 못 지키는 인간은 애초에 결혼하면 안 될 인간일 거예요. 제 딸이 이혼 후에도 가슴앓이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 저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혼을 결심했다면 꼭 의리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손주들과 딸이 잘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